낡은 코트 속 감춰진 제국의 황제. 차가운 시선, 불친절한 예비 며느리. 유언장, 그리고 모두를 얼어붙게 한 반전. 낡은 옷 회장님의 진짜 유언. 강남의 테헤란로, 햇살이 닿는 모든 곳이 차갑고 반짝이는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초현대적인 거리였다. 빌딩 숲 사이 세상의 모든 부가 모여 숨쉬는 듯한 명품 부티크 거리 한복판. 그중 가장 화려한 명품관 앞 김수미는 세련된 포즈로 서 있었다. 그녀는 올블랙의 샤넬 트위드 재킷과 미니스커트, 발목을 감싸는 명품 부츠를 신고 있었다. 새로 산 에르메스 버킨백의 가죽이 햇빛에 매끄럽게 빛났다. 그녀는 휴대전화 액정을 바라보며 조금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약속 시간이 5분이 지났다. 대체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거야? 오늘은 명품관 VIP 행사라고 했잖아요. 수미는 혼잣말로 짜증을 냈다. 옆에 서 있는 약혼자 이도윤은 미안한 듯 이마를 짚었다. 수민아, 아버지가 워낙 오래된 것을 좋아하시잖니. 옷차림 신경 쓰지 말고 오늘만 잘 해드리자. 옷차림이요? 도윤 씨, 시아버님 될 분이 이런 곳에 오시는데 대체 뭘 입고 오시려고 그러세요? 창피하게. 수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을 잠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약속 장소인 명품관 입구 쪽을 쏘아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주변의 화려한 배경과는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듯한 짙은 회색의 낡은 울 코트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고 등 쪽은 세월의 무게만큼 축 늘어져 있었다. 구겨진 면바지와 흙먼지가 묻은 낡은 구두는 그가 이 번잡한 도시가 아닌 시골 어딘가에서 갓 올라온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느릿느릿 그러나 고든 자세로 걷고 있었다. 바로 재계 서열 상위권인 L그룹의 회장, 이 회장이었다. 수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경악과 실망,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버킨백을 꽉 움켜쥐었다. 저게 뭐예요? 저분 설마 시아버님이세요? 수민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속삭임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회장이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섰다. 낡은 옷차림 아래로 깊게 패인 그의 눈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수미는 그 미소를 외면했다. 오느라 수고했다. 길이 막혀서 좀 늦었구나. 이 회장의 목소리는 겉모습과는 달리 중후하고 단단했다. 수미는 이 회장에게 눈도 맞추지 않고 고개를 까딱 숙이는 신용만 했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이 회장의 낡은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저희끼리 쇼핑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영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수민의 말은 배려가 아닌 노골적인 거절이었다. 그녀의 맑고 높은 목소리는 이 회장의 낡은 옷 위로 차갑고 잔인하게 꽂혔다.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그 속에는 어떤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깊은 관찰과 침묵이 담겨 있었다. 명품관 행사를 취소당한 이 회장은 조용히 아들 내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동행을 요청했다. 수미는 마지못해 회장 부자를 따라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사람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L은행 본점 VIP 창구 앞에 도착했다. 통유리 너머로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는 부유한 고객들로 채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태도는 예의 바름을 넘어선 깍듯함이었다. 이 회장이 VIP 창구 쪽으로 느릿하게 걸어가자
수미는 기겁하며 그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아버님, 잠깐만요. 여긴 VIP 전용이에요. 혹시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시아버지가 혹시라도 자신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수민의 손길을 거두고 VIP 전용 대기 공간에 앉았다. 수민은 얼굴을 찡그린 채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얼마 후 은행 직원이 수민을 먼저 불렀다. 김수민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죠. 수민은 기다렸다는 듯 화색이 돌았다. 그녀가 창구에 앉아 대출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담당 직원에게는 생글생글 웃으며 시종일관 친절하고 상냥했다. 혹시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는 없을까요?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직원은 수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수민은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여유로웠다. 그때 맞은편 창구에서 이 회장의 차례가 되었다. 낡은 코트 차림의 이 회장이 창구 직원 앞에 앉자 그에게 배정된 젊은 직원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친절함이 스쳤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 직원은 평소 VIP 고객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회장이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러자 직원은 마치 시골에서 온 노인을 대하듯 조금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이런 큰 금액의 출금은 미리 예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안 때문에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른 볼 일은 없으신가요? 수미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옆 창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회장에게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를 보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낡은 옷을 입으면 대접이 달라지는군. 자기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거지. 수미는 속으로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불친절한 직원을 오히려 현명한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직원에게서 들은 불편한 설명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불만이나 짜증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수민 쪽을 향해 짧게 시선을 던졌을 뿐이었다. 수민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담당 직원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회장이 초라하게 대접받는 이 순간이 재벌가 며느리로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배경으로 치환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이 회장은 아들 도윤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의 됨됨이를 조용히 살피기 위해서였다. 이 회장은 여전히 낡고 검소한 차림새를 고수했다. 저녁 식사 시간. 수미는 고급스러운 식기를 세팅했지만 이 회장에게만은 왠지 모르게 성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도윤에게는 정갈하게 플레이팅된 메인 요리를 내놓았지만 이 회장에게는 마치 구색 맞추기처럼 한 접시에 반찬 몇 가지만을 대충 놓았다.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담백하게 드셔야죠. 수미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 회장이 조용히 숟가락을 드는 순간 수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네, 저예요. 아, 그 명품 재킷 말이죠? 네, 예약 취소하지 마세요.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금방 갔다 올게요. 수미는 아버님께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덧붙였을 뿐 사실상 식사 자리를 파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 회장이 여전히 낡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흘끗 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 씨, 아버님 모시고 천천히 드세요. 전일이 있어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 회장의 낡은 코트와 자신의 화려한 핸드백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그 코트가 자신의 공간을 더럽히는 것처럼 빠르게 자리를 떴다. 이 회장은 젓가락을 든 채 수민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수민이 놓아두고 간 허술하게 차려진 밥상에 머물렀다. 도윤은 난처함과 죄송함에 어쩔 줄 몰랐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민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봐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수민이가 바쁘겠지. 그런데 도윤아. 네, 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바쁜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다. 바빠서 밥을 빨리 먹을 수는 있지만 바쁘다고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지.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무거웠다. 도윤은 아버지가 수민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그 순간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슬쩍 만졌다. 그것은 마치 볼펜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다. 회장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 정지시켰다. 오늘 밤 수민이 보인 모든 경멸과 무시의 태도가 그의 손안에 기록된 것이다. 회장은 식사를 마저 이어갔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세한 결심이 서린 듯한 표정이 감돌았다. 토요일 오후 햇볕이 거실 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수미는 값비싼 마스크팩을 붙인 채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해외 명품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다. 도윤은 친구들과 골프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집에는 수민과 이 회장 단둘뿐이었다. 이 회장이 거실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날꽃에 묻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코트의 팔꿈치 부분은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거렸다. 수민아. 회장이 나지막이 불렀다. 수민은 마스크팩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아버님. 내가 오늘 급하게 필요한 약이 있는데 집 근처 약국이 문을 닫았구나. 저기 시내 재래시장 약국에만 판다고 하니 혹시 내가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수미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마스크팩 중인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가요. 제가 피부과 예약도 있고 운전도 귀찮고요. 도윤 씨한테 부탁하셔야죠. 그녀의 말투에는 이 회장의 시골 약과 재래시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명확히 묻어났다. 수미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회장은 잠시 수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스크팩으로 가려진 수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거만함과 귀찮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수민 옆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돈은 깨끗했지만 낡은 코트와 어울리지 않는 듯 왠지 초라해 보였다.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그럼 혹시 택시비라도 하렴. 그제야 눈을 들어 돈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놓여 있는 것을 보더니 더욱 짜증이 치솟았다. 아버님, 저 택시비 같은 거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왜 저한테 주시려고 해요? 수미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말했다. 회장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다시 조용히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코트의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수미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문득 이 회장이 외출하기 전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며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짧게 촬영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 찰칵 아주 미세한 셔터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수미는 노인네가 별걸 다 찍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회장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수미는 비로소 마스크팩을 떼어냈다. 정말 별꼴이야. 며느리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고 내가 저런 촌스러운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니.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녹화 버튼이 다시 활성화된 이 회장의 낡은 코트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난 것이다. 그날 저녁 도윤이 골프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회장은 이미 방에 들어가 휴식 중이었다. 수미는 현관에서 도윤을 맞이하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불평했다. 도윤 씨,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마스크팩 하고 있는데 굳이 저한테 재래시장 약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코트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민아, 아버지 아프시니까 부탁하셨겠지. 그냥 내가 잠깐 다녀오면 어디 덧나니? 우리 결혼식이 이제 보름도 안 남았잖아. 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사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당분간은 아버지가 계속 우리 집에 계실 거라고.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도 슬쩍 물어보셨어. 수미는 그 말에 충격받은 듯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마쳤는데 이제 와서 결혼이 연기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요, 도윤 씨. 이미 웨딩홀 예약도 다 했고 신혼여행도 취소 수수료 물어야 한다고요. 아버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도윤은 수민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민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아마 내 태도 때문일 거야. 아버지는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잖아.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 도윤은 아버지에게 들은 충고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우리 결혼, 아버지의 축복 없이는 안 돼. 알잖아. 내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진심으로 아버지께 잘해드린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아마 아버지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실 거야. 수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이 막대한 결혼과 곧 다가올 재벌 상속녀로서의 미래를 놓칠 수는 없었다. 알았어요, 도윤 씨. 제가 노력할게요. 아버님께 조금 더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해보죠.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다 끝날 일이니까. 그녀는 척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도윤은 안도하며 수민을 끌어안았다. 이 모든 문제가 곧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도윤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잠시 연기를 시작하려는 수민.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이 회장이 묵묵히 머무는 방의 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꿈꾸었지만 시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화창한 아침, 수미는 도윤의 책은대로 마지못해 이 회장에게 아침 식사 드시겠어요?
라고 묻기 위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아버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수미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 번 더 문을 두드렸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버님? 주무세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도윤이 달려왔다. 왜 그래, 수미나? 아버지 주무시나? 도윤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낡은 코트가 걸려 있는 옷장만이 보였다. 도윤은 침대로 시선을 옮겼다. 이 회장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도윤의 비명 같은 외침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황급히 회장에게 달려갔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수미는 문간에 멈춰섰다. 놀라움보다는 당황과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다. 그녀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다. 어떻게, 도윤 씨, 결혼식 코앞인데 지금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오직 결혼식과 문제라는 단어뿐이었다. 이 회장의 생사보다 그녀의 코앞에 닥친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 상실이 더 급박한 문제였다. 도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빨리요.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이 회장의 모습 위로 수미는 두 손을 맞잡고 초조하게 현관을 서성거렸다. 병원 응급실 앞 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희망적인 말이 들려왔지만 이 회장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도윤은 망연자실한 채 창백한 얼굴로 중환자실 유리창만 바라보았다. 수미는 그런 도윤의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중환자실이 아닌 병원 복도 구석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분주하게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꽂혔다. 그 남성은 도윤을 발견하고는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이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자 유언 집행 담당자입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수민의 눈빛이 순식간에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유언장과 직결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코트 주인이었던 시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 곧 터질 상속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파편만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간 지 사흘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결국 눈을 감았다. 재계는 큰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L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를 대서특필했다.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지만 수민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한 일종의 성대한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도윤 옆에서 완벽한 상주 역할을 해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은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이 회장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도윤의 집에 모였다. 이 회장의 평생을 함께한 낡은 코트와 소지품은 이미 그의 방에서 치워진 상태였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공증된 유언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수미는 달랐다. 그녀는 도윤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도윤과는 확연히 대비되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이 변호사가 놓은 유언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내 차례야.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회장님이 나한테 뭔가 남겨주셨을 거야. 수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이 재벌가에 들어오기 위해 며칠 동안 시아버지에게 보였던 모든 불친절과 경멸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로서의 기여도만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아버님도 설마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주지는 않았겠지. 내가 곧 도윤 씨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이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숨을 고르고 경청해 주십시오. 이 변호사는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봉투가 뜯어지는 싸악하는 종이 찢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수민의 귀에는 마치 미래의 막대한 부가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들었다. 수민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은 유언장의 첫 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대가 묘하게 뒤섞여 곧 펼쳐질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는 듯했다. 이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다. 나 이상백은 나의 모든 유산을 내 아들 이도윤에게 상속한다. 이는 L그룹의 경영권 및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나의 뜻을 이어받아 예상했던 대로 모든 재산은 아들 도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미는 약간 실망했지만 도윤의 아내가 될 자신이 곧 그 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만족했다. 낭독이 이어졌다. 수미는 이제 자신에 대한 부분이 나올 차례라고 확신하며 숨을 죽였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시험의 결과에 따라 예비 며느리 김수민에게도 상속의 일부를 남긴다. 수민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역시 그녀는 도윤의 팔을 슬쩍 꼬집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의 친척들 역시 궁금하다는 듯 수민을 쳐다보았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모든 재산의 정확히 10%를 예비 며느리 김수민에게 상속한다. 수민의 얼굴에는 감격과 환희가 피어올랐다. L그룹의 10%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낡은 옷으로 코스프레한 시아버지에게 잠깐 불친절했던 것 치고는 엄청난 보상이야. 그러나 이 변호사는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잠시 멈추었고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다만 이 상속에는 조건이 있다. 수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조건이 단순한 법률적인 절차일 것이라 생각하며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상속을 집행하기 전 김수미는 지난 30일간 나를 대했던 모든 언행을 기록한 영상을 이 자리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모두 시청해야 한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영상? 녹화? 수민의 미소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머릿속으로 낡은 코트, 은행에서의 무시, 마스크팩 심부름 거절 등 자신이 회장에게 보였던 모든 경멸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영상이라니요? 무슨 영상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이 변호사는 도윤의 질문을 무시하고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단호하게 읽어내려갔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김수민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10%의 유산은 집행된다. 이것이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려 했던
나의 마지막 유지이다. 이 변호사는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설치된 대형 TV 스크린에 그 USB를 꽂았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지금부터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수미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안 돼요. 재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변호사는 수민의 외침을 들은 채 만체했다. 거실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TV 스크린의 녹화 시작일 2024년 11월 11일이라는 자막과 함께 며칠 전 낡은 코트를 입은 이 회장과 예비 며느리 수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거실의 조명은 꺼지고 대형 TV 스크린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시켰다. 첫 번째 장면은 은행 창구 옆에 녹취였다. 화면 낡은 코트를 입은 이 회장이 창구 직원에게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음성 수민의 목소리 역시 낡은 옷을 입으면 대접이 달라지는군. 자기 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거지. 작게 콧방귀 뀌는 소리. 수민은 자신의 입에서 나왔던 잔인한 속삭임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온 가족 앞에서 울려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여 수민을 돌아보았다. 영상이 빠르게 전환되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의 장면이었다. 화면 수민이 이 회장에게 반찬을 대충 놓아주는 모습,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음성 수민의 목소리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간 후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장면은 바로 어제 수민이 마스크팩을 붙인 채 심부름을 거절했던 거실이었다. 이 회장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 숨겨진 녹음기가 포착한 음성이었다. 음성 수민의 목소리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마스크팩 중인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가요? 그리고 회장이 돈을 건네려 하자 수민이 날카롭게 외쳤다. 음성 수민의 목소리 아버님, 저 택시비 같은 거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왜 저한테 주시려고 해요? 영상은 회장이 쓸쓸히 현관을 나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화면이 잠시 암전된 후 마지막 녹음이 재생되었다. 음성 수민의 혼잣말 정말 별꼴이야. 며느리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고 내가 저런 촌스러운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니. 이 혼잣말은 이 회장의 마지막 관찰의 결과였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렸다. 친척들은 수민을 향해 경멸과 비난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이 회장의 낡은 코트가 받았던 무시와 똑같았다. 수민은 이미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가 탐내던 10%의 상속은 이제 그녀의 모든 치부와 속물성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대가로 돌아왔다. 도윤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과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비열한 이면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민에게 물었다. 수민아, 이게 다 사실이니? 수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수치심으로 몸을 웅크렸다.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띄워진 자막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문구는 수민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분은 그녀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수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막대한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열했던 행동에 대한 진정한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수민을 외면했다. 그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이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이 유산 수민이에게 집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유언이 수민에게 주는 굴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또한 그 돈이 수민에게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때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도 바닥에 엎드린 채였다. 아니요, 제가 포기할게요. 수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듯한 고통을 드러냈다. 10%그 어떤 조건이 없었더라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아버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탐낸 건 돈이었지 아버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지만 그 포기의 선언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이 변호사는 수민의 포기 의사를 기록한 뒤 유언장 봉투에서 작은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는 일반 편지 봉투였지만 봉인에는 이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유언장과 별도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김수민 씨에게만 전달하라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민에게 편지를 건넸다.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값비싼 재질이 아닌 평범한 메모지였다. 수민은 울음을 삼키며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수민아, 내가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상속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영상 시청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벌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랐을 뿐이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던 어떤 거대한 재산보다도 값진 인생의 상속이다. 너는 이제 그 진심을 상속받았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다. 내가 도윤의 좋은 반려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상백. 편지를 다 읽은 수민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후회와 함께 낡은 옷 뒤에 숨겨진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뒤늦게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수민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 도윤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에게도 묵직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다시 들어왔다. 화려한 명품과 낡은 코트가 대조되던 집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었다. 가장 값진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었다는 교훈만이 선명하게 남았다.